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론에 임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김재식 변호사님 그리고 홍영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관련 소식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노동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벌써부터 협상의 진통이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르기까지 노동 환경과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버스 기사들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홍 변호사님, 이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판결입니까? 최근 대법원에서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8년 6월 28일 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예, 업무 시간을 볼 수 없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대법원 오기 전에 1심, 2심에서는 대법원과 좀 다른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1심과 2심은 버스 기사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휴식 수면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상태에서 운행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볼 때 버스 운전과 직간접적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대기 시간 역시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지금 방금 1,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꼴이 됐는데 대법원의 이제 그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대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버스 기사들의 운행 사이의 이 대기 시간들 전부가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렇죠.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도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원고인 버스 기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 자동차 노조 연맹이라는 곳이 있고요. 피고 버스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버스 운송사업 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이 임금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운행시간 8시간에다가 연장 근로시간은 대기시간이 여러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1시간으로 해서 총 9시간으로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이 대법원이 보니까 이 대기시간 중에 임금협정에 이렇게 근로시간으로 반영되어 있는 1시간, 이것을 초과해가지고 청소라든지 차량 점검, 검사 등의 업무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부 대기시간 전부를 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결국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통상 우리가 이제 휴게 시간이죠. 근로시간 도중에 일어나는 흡연이라든지 또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 이런 시간, 휴게 시간도 결국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과 지금 우리 버스 기사들이 결국 대기 시간도 결국 이런 휴게 시간 아닌가 싶은데, 이거 지금 상충하는 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상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으면은 쉬고 있는 것도 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시간 내에 우리가 커피나 흡연을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자가 일을 하라고 시키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휘 종속하에 있는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런 시간도 다 근로시간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버스 기사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대기 시간이 많은데 그중 1시간을 넘어서 가지고 청소나 차량 점검을 계속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거는 어쨌든 쉬는 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지만, 실제로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렇겠습니다만 청소 일지를 적는다든지 차량 점검 일지를 적는다든지 검사 일지를 적는다든지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리를 해봐라, 이렇게 파기를 한 것이고,
결국에는 아마 이 대법원 판결이 확립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지들을 적게 되는 그런 예. 사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휴게 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그 1시간 내로 그 연장 근로 시간 협정된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휴게 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관행이 정립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보면은 예.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예.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인데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중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는 시간은 잠깐에 불과하고 그거는 근로시간에 포함돼서 임금을 주고 그 법이 정한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대법원 판례 취지는 원칙적으로 이 노사협정에서는 대기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도 조금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하게 된 거고 예. 1심, 2심에서는 뭐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미 예전에 1시간으로 협약을 했으니까 그 전부를 근로시간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노사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자,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고용은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사실은 관련된 부분 같은데 결국 근로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할 것인가 그 기준이 결국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기준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좀 뭐 기준이라든지 또는 뭐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보완책을 우리가 낼 수 있을 것인지 뭐 그에 대해서 한번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건을 사사건건 법정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낸 가이드라인이나 뭐 Q&A 문답서들을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접대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에 골프 라운딩을 한다. 업체 사람들하고 이럴 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지시나 뭐 최소한의 승인이 있으면은 근로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회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노무 제공 시간이 아니라서 사용자가 뭐 지시를 하고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또 노무 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서 근로시간에서 뺀다. 또 이렇게 약간 그 상충되는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되지 못하고 이 법원에 갔을 때 항상 뒤집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대나 회식, 뭐 출장 이런 부분에서 좀 상세하고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해석 여부를 지금 일반에서는 많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고용노동부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항에는 처벌 조항도 있거든요. 국가가 그렇죠. 처벌을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없이 함부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좀 풍부한 내용을 설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52시간 근로시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을 처음에 시행할 때도, 그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또는 Q&A 내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혼란이 계속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을 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 기준 또는 뭐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쌓이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제주도 난민 문제입니다. 우리 난민 문제는 제주도 또는 국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통상 뭐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은
이 난민 문제를 보다 우리 변호사들과 더불어서 법적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 변호사들께서는 우리 제주도 예멘 난민이죠. 이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주도 지금 예멘 난민을 인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난민을 허용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고 뭐 시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난민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난민협약에도 일찍이 가입해 있고요. 그래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이라면은 난민을 반대할 수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따라서 난민법이 있는 이상은 허용이냐 반대냐는 논의는 의미가 없고 난민법에 따라 난민이면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이 아니면은 뭐 추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단순히 이분법으로 난민을 허용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논의보다는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난민법이 국제조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면은 난민을 받아들여 보호해야 하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경제적 이유에서나 국내 체류 목적 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허위 난민 신청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그 난민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많은 혜택을 준다든지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분 다 난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난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난민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초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먼 나라 그런 해외 뭐 토픽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제주도에 벌써 올해 난민 신청한 사람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갑자기 이제 난민 문제가 이게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난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법적으로 난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1951년에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 개념과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난민법상의 난민의 정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본국을 떠나온 사람 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어색한데 이건 영어를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 예멘 난민은 지금 예멘이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통일이 되면서 그 후티 반군하고 그 정부군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 개입해서 지금 내전이 극심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지금 전쟁에 징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난민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뭐 난민이다 이런 그 정의 조항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그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았을 때 어떤 인종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뭐 동성애 같은 특정 사회 집단의 어떤 그 신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난을 피해서 왔다고 해가지고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분들이 아니라 다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멘에서 이 말레이시아를 통과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상당 부분 체류하다가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아예 말레이시아에서 살다가 예멘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검토를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박해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얘가 이분들이 예멘으로 돌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종이라든지 국적 뭐 정책 견해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일일이 심사를 해서 난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어떤 뭐 위난을 피해서 그냥 왔다는 건 하나만으로 난민이 될 수는 없고 난민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정치 견해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박해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서 때문에 본인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정이 일어나야만 우리 난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어찌되었건 난민도 그냥 우리가 지금 난민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난민은 인정이 돼야만 사실 난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난민의 경우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법적 절차에서 신청이나 청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난민 신청자가 본인이 스스로 내가 난민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방금 조금 우리 난민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난민을 인정되기 위한 요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박해를 입증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박해란 예.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얘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박해를 입증하거나 앞으로 본국에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그 난민 신청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변호사들이 입증해야 할 사실은 과거에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그렇죠. 장래에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떠나올 때는 뭐 전쟁 중이었는데 지금 내전이 종식이 됐다. 그럼 돌아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떠나올 때 아무리 그 뭐 인종이나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떠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돌아가도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난민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증 사실, 증명해야 할 사실은 장래에 그런 박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느냐, 그런 점들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이제 10여 년 전에 난민 소송을 뭐 여러 차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난민을 까다롭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물론 본인이 나올 당시에 이제 출국할 당시에 본국을 떠나올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주로 이제 입증함으로써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형식으로 보통 입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난민 소송하면서 경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실은 이건 난민은 뭐 본인이 어떤 뭐 증거를 가져와라, 좀 수집해 가져와라 하더라도 어쨌든 본국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거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또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 또는 뭐 난민 요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어떻게 좀 제시하는 바가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난민이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면은 그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일관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건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08년에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으며 입국 경로, 국적국의 현황, 입국 후 난민 신청 기간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에 미쳐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 얘기한 거랑 나중에 법원 가서 얘기한 거랑, 그리고 자기가 그런 뭐 들어온 경위라든지 그게 다르게 되면은 그 진술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난민 그렇죠. 신청, 난민 인정이 어려움이 받게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실제로는 그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도 많고요. 왜 그러냐면 그 외국에서 들어올 때 보통 그 어떤 뭐 통역의 문제도 있고요. 통역이 굉장히 오역이 많습니다. 특히 아랍어 같은 경우는 전문 통역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면접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그 번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와서 제대로 진술하면 이게 진술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그 통역 문제라든지 뭐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난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일관되지 않아도 전체적인 취지가 납득이 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이고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수집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진술, 일관성이라든지 설득력, 그리고 이제 신빙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한국을 입국하는 거죠. 입국할 당시에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이제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또 우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진술의 번복으로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실제로 난민의 경우는
본인이 진실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 지금 우리 말씀 나눴는데, 국내에서 우리 여태까지 난민 인정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통계가 있습니까? 네. 2017년 지난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은 9,942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요. 예. 이 중에 121명만 인정이 됐으니까 비율로는 2%에 불과합니다. 2% 그리고 또 예.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그 난민 신청자 수는 44,47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만 명 정도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했고, 그 중에 겨우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누적된 난민 인정률은 4.1%. 4.1%.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어쨌든 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제주도 난민 문제입니다. 자, 그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그 본국의 내전이죠. 내전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거나 또는 강제 징집을 거부하고 예멘을 탈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멘인들이 결국 왜 제주도로 왔느냐? 보면 제주도가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테러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멘 사람들이 결국 제주도로 쉽게 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제 이런 난민 문제가 불거지자 우리 법무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불허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출도 제한을 향해서 결국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서 지금 난민 신청하고 있는 동안에 취업 허가를 이미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가요, 우리 김 변호사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또 제주도의 어떤 원래 정책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무비자로 입국을 불허하게 된 이게 히스토리가, 역사가 좀 있습니다.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원래 우리하고 예멘은 예.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무사증으로 입국 허가 가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그랬는데.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에 예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를 다 받고 들어와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무사증 입국 허가 국가 지정을 2014년 7월부로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관광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작년 12월에 그 저비용 항공사가 쿠알라룸푸르에 제주도와 이렇게 취항을 함에 따라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예멘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무사증 입국 허가를 다시 지정을 취소하고 예멘인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은 뭐 상호주의에서 볼 때는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조처는 아닙니다. 원래 막으려던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런 시기에 막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을 아예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이라서, 그것은 사실 난민법의 기본 취지하고도 좀 반대가 되고, 예멘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그러한 조처를 할 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그러니까 제주도에만 있는 예외적인 그렇죠. 현상,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경에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없는 나라도 많지만, 많은 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단기 관광 비자 등을 얻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제주도의 경우에는 중국인들도 그런 비자 없이 한국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뭐 최근에도 문제된 게 지금 그렇게 들어온 중국인들이 본토로 넘어와서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있었고, 그런 특혜를 위해서 무사증 제도를 했으니까 그런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면은 뭐 나라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일단 무비자 입국을 지금 불허하는 것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동안에 우리 이제 사실 상호주의에 따른다면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서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또 문제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뭐 이 시기 하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 그 정도가 마음이 걸릴 뿐이지 실제로 뭐 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하셨고 예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지금 난민 신청자들이 지금 한 500명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또 정부에서 바로 취업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조처 같은데 어떤가요? 김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난민법 40조 2항을 보면은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일단 생계비를 지원하고요. 사실상은 그동안에 뭐 생계비를 뭐 많이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일단 생계비를 지원을 해서 심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체류 목적의 활동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취업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바로 취업 허가를 내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난민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행위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 법령을 좀 검토해 봤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20조에 따라서 허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출입국관리법 20조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난민법 40조에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령을 해석해 보면은 그게 좀 법령 위반되는 면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긴 하나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난민이 들어오면 난민법에 따라서 체류비라든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8억 정도에 불과하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인데 그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취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는 3D 업종 같은 거에서 좀 할 수 해봐라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허가를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타당한 조치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 법적으로는 이게 이유가 다 있는 조문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처음부터 취업을 시켜주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체류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간은 최소한의 생활비,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1인 가구당 뭐 한 43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시행령 같은 걸 보면 선별해서 뭐 1인 가구에 43만 원 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법을 지키도록 일단은 하고 그 이후에 6개월 심사 이후에 어느 정도 취업 허가로 나아가는 것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법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입국 관리법 20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취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또 난민법 40조 2항에 따르면은 6개월이 지난 후에나 취업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조항을 조합해 보자면 6개월 지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을 결국은 생계비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그 돈이 이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취업 허가를 내줌으로써 스스로 이제 생계비를 조금 이렇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난민법을 정면으로 좀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이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출도 제한을 했죠. 출도 제한. 그러니까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것도 지금 아마 입국도 이제는 난민이 많이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예멘에 대해서는 아예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취업 허가를 해주는 대신에 너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네. 이게 지금 무사증으로 이제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에서만 관광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사증으로 들어온 분들은 제주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원래 그런 원칙이고요. 것인데, 네. 다만 난민법 5조 6항을 보면은 난민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난민 심판 종료 때까지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토에서難民 신청을 해도 제주도로 갈 수 있고 뭐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해도 본토로 갈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굳이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본토를 못 가게 막았거든요. 이거는 그 상당히 그 차별을 하는 조치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무슨 난민이 벌어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무비자로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 본토에서 그러면 우리
난민법상 그 대한민국 체류가 허용이 되니까 뭐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거든요. 또 취업 같은 경우도 예컨대 안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주도에 뭐 예를 들어 취업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제주도 가서 취업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해서 난민 신청을 해도 제주도에만 있어라 이렇게 한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사증 제도 자체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아무런 비자 없이도 제주도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물론 한 달 한국 제주도 관광하고 떠나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잠탈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도망 다닌다 이제 해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생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사증을 온 경우에는 본토로 못 들어온다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주도 이렇게 무사증을 들어왔다가 난민 신청서를 내밀게 되면은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난민법에 따라서 본토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신청서 한 장만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자유스럽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좀 관계관청이 좀 엄격한 기준으로 봐서 신청서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만으로 이제 원래 이제 그 한 달간 그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여행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제주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난민 신청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우리 난민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홍 변호사님 말씀은 조금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인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난민 신청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난민을 신청한 이상은 난민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체류라는 그 단어가 과연 거주 이전을 충분히 보장하는 의미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그 체류, 이른바 이렇게 그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것 또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산 지역에만 거주해라, 뭐 제주도에만 거주해라.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자로서 뭐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난민을 신청하러 왔다고 때문에. 보고 일단은 그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런데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건 그것대로 따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본토 우리 이제 제주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다른 영토에까지. 그리고 또 제주도 사람들이 무슨 이 부담을 다 안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에만 있으라고 하면 제주도 분들만 계속 예멘 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제주도 분들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마도 지금 뭐 법무부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제주도를 벗어나서 이게 숨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또 찾아내기 어렵지 않겠나 아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관리 차원에서 지금 출도 제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난민법에 따른다면 난민법에는 좀 어긋나는 면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어찌됐건 우리 이제 난민 문제, 예멘 난민 문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들의 어떤 종교가 또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든지 또는 그 신자가 굉장히 많다든지 하지는 아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잘못 알려져 있는 또 이슬람의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우리 이런 난민을 계속 받아주다가는 우리가 이제 이슬람화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또 뭐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도 또한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슬람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김재식 변호사님 어떤가요? 글쎄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우려다. 우리 나라의 그 난민 인정률 아까 4.1%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라고 해서 난민에 이르지 않지만은 비자를 다시 줘가지고 뭐 사회보장 혜택은 제외하고 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비율까지 합쳐도 1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뭐 어떤 국내법에 반기를 들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화가 된다는 것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어떤 그 프레임이고요.
또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도 전부 뭐 추방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화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다한 우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범죄가 증가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그 체류 우리나라 외국인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보다 한 13만 명이 작년에 늘었는데 오히려 그 외국인 범죄는 4만 3천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7,600명이 또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난민을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범죄가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워낙 그 난민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외국인 범죄율을 놓고 보면 그 외국인 범죄율은 줄고 있거든요. 또 그런 점에다가 과연 이걸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와 또 난민의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해서 의미 있는 어떤 그 범죄가 는다는 통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가짜 뉴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슬람화 된다 또는 뭐 범죄가 증가한다. 이런 부분 지금 가짜 뉴스에 가까울 만큼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과도한 우려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슬람화 될 것 같습니까? 그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SNS 상에서 이렇게 막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그거를 애 키우는 엄마들이 보게 된다면은 저런 사람들이 다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공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방송할 때 그렇죠.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아진다고 어떤 범죄가 많아진다는 거는 진짜 기후에 불과할 것 같고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통계에도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범죄가 늘어난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부랑 관계 기관에서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계도 정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자 그렇다면은 혹시 이제 어찌됐든 일각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 예방을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또 현재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김 변호사님. 예.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는 이 등록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지문하고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정보 등을 통해서 그 외국인 범죄 검거 등에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도 뭐 신원 확인 등의 이유로 모두 지문 날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서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가지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도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문 날인 제도가 2003년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2003년경 폐지되었다가 2010년경 다시 지문과 얼굴 정보 수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미리 소집해 놓는 부분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난민이라든지 이주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도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뭐 나쁜 생각 안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난민으로 인정이 만약 된다면 그분들은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품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난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1992년이죠.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엔 난민 협약에 이미 우리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난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난민 인정 그 비율이 지금 4%, 2% 이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에 예멘의 경우에도 난민을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혹시 국제법적인 어떤 의무 위반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 뭐 난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난민 협약을 위반해서 난민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그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요. 예. 이제 그럴 리는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126개국 이상이 가입한 국가가 OECD 국가는 대부분 가입해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현실적인 그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만에 하나 난민을 거부하기로 우리 정부가 선언을 하고 난민법 폐지하고 난민 협약 탈퇴한다.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조약 위반에 따라서 뭐 유엔의 뭐 조사를 받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제재도 검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신이 뭐 실추되는 것은 뭐 말할 두말할 나위가 없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난민을 신청해서 그 비율이
말하는데 우리나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4%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0.몇 프로 돼서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이번 예멘 난민들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뭐 협약에 따라 뭘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 난민법인의 조약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분히 심사해서 한 거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법 규정들 무시하고 난민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은 국가 사이의 약속인 조약을 어긴 거니까 그에 따른 제재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최근에 그 블룸버그 통신이나 외신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500명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뭐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이 지금 뭐 난민으로 다 체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0명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를 펴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그런 그 외신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외국인 혐오증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현재 우리가 난민 사태를 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뭐 국제법적인 난민 보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난민 협약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 난민법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사를 해서 난민으로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난민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자, 또 일각에서는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 최초로 도움을 받은 어떤 난민, 뭐 사람이 바로 이제 한국의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엔 한국 재건단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때 6.25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한국 전쟁이 있었고 난 이후 그 같은데 유엔 한국 재건단이라는 데서 구호 물품을 지급해주기도 했고 또 집 없이 사는 한국 피난민들에 대해서 집을 지어주기도 했고 또 노천 영어 교습소를 열어서 특히 학구열을 불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좀 난민에 대해서 난민 인정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 난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6.25 때 재건단의 구호물품을 지급받은 분들은 재해민이지 뭐 난민이 아니고 또 뭐 그렇지만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신 분들이라든가 6.25 때 이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 또는 망명하신 분들은 사실상 뭐 난민에 가까운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우리가 2013년에 그 난민법을 이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탈북자들이 많이 가서 중국에서는 이분들을 전부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응해서 당시 새누리당 지금 야당에서 중국의 그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난민법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상당히 그 탈북민을 위주로 한 난민을 대폭 수용하는 그런 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슬람의 분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큰 그 논란이 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 분들이 모두 난민으로 이제 제주에 왔다고 생각하면 아마 좀 입장을 달리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탈북민이나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난민에 해당하는 이상은 우리 난민법이 만들어진 그 정신을 충분히 활용해서 난민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구한마 일제시대에도 뭐 사할린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많이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이 난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난민들은 본국에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본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있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힘들게 한국에 왔거나 그 난민이 신청한 나라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조금 국가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넓게 생각해서 또 우리나라가 어떠한 문제로 우리도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은 제주도 난민 문제를 두고 우리 두 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난민, 특히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국회도
이제 가짜 난민이죠. 이 가짜 난민을 어떻게 좀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마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홍 변호사님? 예. 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예. 그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발의는 안 됐고. 예, 발의할 계획이라고 기사에 나왔고 그 개정안에서는 난민 심사 기간을 6개월에 3개월로 단축하고 가짜 난민에 대한 처벌 및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난민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 인정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철회한 것을 간주하고 또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게끔 처벌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또 기사에 따르면 어느 법무법인 변호사인 대표가 종교상의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허위 난민을 신청하게 해서 입건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난민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또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또한 많이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대량 난민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뭐 간단하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님. 일단 지금 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로소 난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2013년 이후로는 실제로는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난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논의를 잘 발전시켜서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은 것만 해도 그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 실제로 뭐 이게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에서 오는 난민들이 너무 가짜 난민들이 실제로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왜냐하면 진짜 난민들 같은 경우 바로 뭐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지 굳이 여권을 다 발급받아서 그 말레이시아 거쳐서 제주도로 올 이유가 뭐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변호사들의 도움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무슨 그 펀드랄까 이런 데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고요. 또 법원에서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소송 구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 비율이 더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랄까 아까 말씀드린 통용 문제랄까 이런 분들을 좀 정비해 나가서 제대로 된 그 난민 인정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힘써왔던 NGO 단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은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SNS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되었다든지 혹은 왜곡되었다는 부분을 정부가 좀 더 책임지고 이렇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마지막 한마디로 한 줄 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입장을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용기 있게 그 발언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난민 문제에 있어서 국민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번 난민 사태 보면서 궁극적으로 외국인 난민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거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나 그 대한민국 안전만을 너무 생각해서 현재 들어온 난민이라든지 그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그분들이 범죄를 일으킬 거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단정적인 명제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넓은 포용적인 마음으로 인도주의적 생각에서 넓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적인 견지에서 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난민 문제에 임하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인 제주도 난민 문제를 두고 두 분 변호사님과 토론해 보았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나라의 지폐에는 그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화폐 가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달러화의 최고권인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다방면에서 재주가 많았던 과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진이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살아생전에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만큼 많은 말도 남겼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왜 죽음과 세금을 동일선상에 놓았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과 세금을 왜 비교했던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세금이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체의 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죽음과 세금을 같은 무게로 본 것입니다. 반면 죽음만큼이나 싫은 게 세금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징수해가는 세금이 죽음처럼 무서운 존재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세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의 세자를 풀어보면 벼화자와 기쁠 태자를 합성한 글자입니다. 수확한 곡식을 기쁘게 국가에 바친다는 한자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국가에 내야 하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됩니다. 즉, 조세 저항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6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례만 들었습니다만 이번 개편안이 당초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히려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인 반면 또 다른 측면인 조세 정의는 국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책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